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살인 여성이며 시장에서 작게 옷가게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4년 전에 하나밖에 없던 아들을 앞서 보냈죠. 아들이 죽었을 때는 원망할 누군가를 찾고 또 찾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모두 다 제 탓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아들을 보내고 지금까지도 모든 걸 후회하고 있죠. 특히나 아들을 결혼시키는 것이 가장 후회가 됩니다. 인생이란 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고 끝나는 동화가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 왜 허락을 했을까? 왜 진즉에 아들이 힘들어하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나는 왜 아들이 기다려달라는 말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결국 후회라는 것은 저를 괴롭게 만드는 것뿐이지만 저는 멈출 방법도 모르겠고 그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심지어 저는 처음부터 며느리와 사이도 좋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고 싫어했죠. 아들이 결혼하고 얼마 뒤 돌아오는 생일에 저는 나름 생일상을 준비하고 두 아이의 선물을 준비해 줬습니다. 그런데 며느린 그걸 받자마자 한숨을 푹 쉬며 말했죠. 촌스럽게 이런 걸 누가 입는다고 선물이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거 장에서 파는 거 맞죠? 어머님이 운영하는 거기서 대충 집어온 거. 색상이며 구린 디자인까지 아주 딱이네. 안 팔린다고 저한테 떠넘기시는 건가요? 시장 싸구려 옷을 누가 입어요? 할머니도 아니고. 아유, 아니야. 내가 시장에서 왜 너희 선물을 사겠니? 나름 백화점에서 산 건데 마음에 안 드니? 아니, 내가 보는 눈이 없었나 보네. 그래도 너한테 어울릴 것 같았는데. 네? 이게 백화점에서 산 거라고요? 며느린 뒤적거리며 상표를 보더니 콧방귀를 끼더군요. 가격 보니 딱 알겠네. 백화점 앞에서 세일 행사하는 그런 제품이네요. 어머님, 이건 백화점 상품이라고 볼 수 없어요. 백화점에서 샀다고 다 백화점 상품이 아니란 뜻이죠. 그게 무슨 말이니? 그래도 백화점 들어가서 산 건데 20만 원도 넘는 건데. 자고로 백화점에서 뭔가를 샀다고 말하려면 명품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2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 넘어야 하고요. 판매대 위에 다 때려놓고 이 사람 저 사람 골랐다가 놨다 하는 건 시장 통해서 옷 사는 거랑 다를 것도 없단 말이고요. 거지처럼 거기 달려들어서 누가 손을 댔을지도 모를 옷이라니 생각만 해도 속이 안 좋네요. 앞으로는 다른 사람 손 탄 거 말고 직원들도 장갑 끼고 만지는 제품으로 사달란 거예요. 하긴 설명해도 뭘 알겠어. 앞으로는 이런 거 주실 거면 차라리 돈으로 주세요. 오히려 받으면 기분만 나쁘니까. 그래, 미안하구나. 앞으로 너한테 물어보고 삼아. 네, 제발요. 며느린 그 자리에서 거절을 했고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제가 사준 셔츠를 받고 무척이나 좋아했죠. 그래, 그거면 됐다 싶어서 저도 대충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을 나가면서 아들 선물까지 버렸는지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제 선물을 발견하게 됐죠. 그때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저는 결국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입을 닫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며느리의 얼굴을 아는 주변 사람들은 꼭 한마디씩 했었어요. 자기네 며느리 말이야. 좀 이런 말은 그렇지만 너무 불량스러운 것 같아.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어젯밤에 우리 집 거실에 담배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 가끔 화장실에서 치고 올라오긴 해도 너무 심하다 싶어 밖에 나가봤는데 글쎄 걔가 현관 앞에서 담배를 태우고 있지 뭐야?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 여기 금연구역이라고. 그랬더니 무슨 상관이냐고. 전세 주제 어디서 함부로 명령을 하냐면서 난리를 피우더라니까. 제 며느리가요? 근데 전세라니. 그걸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내가 전세인 것도 맞으니까 난 오히려 너무 놀라서. 혹시 자기가 말했어? 내가 그런 말을 왜 쓸데없이 해요. 무엇보다 저도 전세인 걸 몰랐는데. 하긴 내가 자기 성격을 아는데 나도 딱히 말하고 다닌 적이 없기도 하고.
아이, 근데 저도 모르는 걸 제 며느리가 안다고요? 그게 가능해요? 내가 봤을 땐 등기부등본 이런 걸 열람한 것 같아. 그게 열람이 된다고요? 우리 집도 아니고 남의 집인데요? 에이, 그럼 주소 알면 못할 게 없지. 그래서 요즘에 젊은 애들은 결혼 전에 양가 부모 주소를 슬쩍 알아본다고 그러더라. 자간지 아니면 전세인지 그거 알아보려고. 아우, 근데 난 좀 소름이 끼쳐. 내 이름을 알려면 우편물도 뒤졌을 거란 생각까지 들고. 자기 정말 괜찮아? 며느리가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집안에 어른이 버젓이 있는데 담배 태우는 것도 그렇고. 저도 참 어렵네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담배 문제는 제가 한마디 할게요. 근데 아시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사는지. 강하게 말하지도 못하겠고. 하긴 자네 입장 충분히 이해하지. 그래도 주인은 단단히 시켜. 어쨌든 이젠 결혼해서 사는 거고 자기한텐 며느리잖아.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더 피곤해져. 네, 죄송해요. 그 부분은 주의를 주고 혼을 낼게요. 아니, 혼내달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걱정이 되니까 명확히 위아래 구분은 하게 만들라고. 어른 무서운 걸 알아야 하는데 어째 갈수록 심해져. 자기 정말 괜찮은 거 맞지? 아이, 그럼요, 괜찮죠. 솔직히 말해서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결혼하고 저희 집에 얹혀 살면서 저는 한시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무시하거나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며느리 때문에 속을 끓이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이건 제가 착해서 혹은 순진해서 당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며느린 제 아들과 저의 은인이었기 때문이었죠. 사실 제 아들은 마음의 상처가 많은 아이였어요. 중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까지 따돌림을 당했는데 바보처럼 저나 남편은 그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었습니다.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그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었죠. 아이, 재훈아, 이게 정말 사실이야? 너 어쩜 그걸 이제까지 말도 안 하고 참았어? 그냥 걱정시키는 게 싫어서. 미안해, 엄마. 아이고, 어쩌면 좋아. 어쩜 이런 일을 그냥 견뎌?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랬어. 엄마랑 아빠 모르게 준비한 게 있기도 하고. 아들은 그간의 피해 사실을 녹음 혹은 녹화를 통해서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방문 기록까지도 모두 말이죠. 뼈가 부러진 적도 있었고 온몸에 멍을 촬영해 놓은 사진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바로 학교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들이 모두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단순한 학교 처벌만으로 끝내지 않으려고 하더군요. 난 단순히 그냥 넘기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내가 그냥 당한 게 아니라 기다린 거고. 하지만 아들, 이건 너무 심하잖아. 엄마, 그리고 아빠, 나 걔들한테 복수하는 거 생각하며 그거 하나로 버텼어. 그리고 복수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거잖아. 난 학교 폭력으로 단순히 처벌하고 끝내고 싶지 않아. 제발 내 뜻에 좀 따라줘. 나 충분히 버틸 수 있으니까. 당시 저와 남편은 그런 아들의 의지를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정도가 심해지니 결국은 상의 끝에 고등학교 졸업은 검정고시로 따기로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실제로 가해자들 모두가 법적인 처벌을 받았고 아들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재혼인 제가 봐도 정말 마음이 단단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직장에 들어가서 비슷한 일을 겪게 되며 아들은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고 말았던 겁니다. 심지어 아예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도 않았죠. 남편은 그런 아들을 끌어내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재훈아, 일단 나와서 아빠랑 이야기 좀 하자. 이렇게 외면하고 피한다고 될 문제 아니잖아. 벌써 몇 달이나 얼굴을 못 봤어. 그러니까 문 좀 열어봐. 응? 가, 필요 없어. 그냥 날 좀 내버려둬. 제발 좀 가라고. 재훈아, 아빠가 너랑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래. 제발. 필요 없다고. 그냥 좀 혼자 있게 좀 내버려둘 수 없어? 나도 힘들고 지친단 말이야.
학창시절은 물론이고 직장에서까지 괴롭힘을 당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나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격이 문제거나 혹은 일을 못해서는 아닐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된 것엔 이유가 있었어요. 직장에 들어가서 한동안은 잘 적응했는데 지내다 보니 한 명을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맞서다가 오히려 역으로 당하게 된 경우였죠. 이에 증거를 모아서 회사에 모든 사실을 알렸지만 오히려 위에 찍혀 잘리게 되었고요. 지금이야 직장 내 괴롭힘이 큰 이슈가 되어서 회사에서 규정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쉬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당연히 아들은 충격을 받았고 그때부턴 저희와도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큰 문제가 벌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바로 저희 남편이 아들의 방문 앞에서 쓰러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급성 심근경색이라 하더군요. 병원으로 옮겨지긴 했지만 끝내 숨을 거두게 되었고 아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내가 그때 방 밖으로 한 발자국만 나왔다면 난 그때 문까지 닫고 아빠가 나오라는데도 말도 안 들었는데 내가 아빠를 죽였어 내가. 아니야 재훈아 넌 몰랐잖아. 자고 있었다며. 뭔가 분명 쓰러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다고. 그때 내가 빨리 발견만 했어도 내가 죽었어야 해. 나 같은 게 죽었어야 했다고.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했단 말이야. 재훈아 그러지 마. 너까지 이러면 엄마 어떻게 살라고? 그날 아들은 자신의 머리를 벽에 박으면서 자책을 했고 남편의 장례식이 치러지기 하루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게 됐죠. 다행히 제가 빨리 발견해서 실패하게 되었지만 그 뒤로도 무려 3번이나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늘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살아야 했어요.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었죠. 방문을 사이에 두고 있었지만 너무나도 멀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곁에 있는데도 영영 볼 수 없을 것 같은 불안함에 떨어야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무려 7년을 살았고 그걸 끄집어낸 게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됐다는 지금의 며느리였죠. 그러니 제게도 또 아들에게도 며느린 은인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며느린 그걸 이용해서 절 협박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결혼 초반에는 제 아들보다 5살이나 어린 아이라 그저 철이 없다고 생각하고 넘긴 부분도 있었는데 협박의 강도는 나이와는 상관이 없었죠. 솔직히 어머님도 저한테 진짜 엄청 완전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시죠? 뭐? 뜬금없이 꺼낸 말에 저는 되물었고 며느리는 살짝 웃어 보였죠. 아시면서 왜 모른 척 하세요? 방문 닫고 세상이랑 단절했던 재훈 씨를 끄집어낸 게 바로 저 아닌가요? 어머님이 심각성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보통 그렇게 방문 닫고 들어간 사람들이 언제 나오는 줄 아세요? 바로 부모가 뒤졌을 때요. 뒤져?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사실이니까요. 솔직히 저 아니었음 한 10년? 20년 뒤에나 나왔을걸요? 제 말이 틀려요? 설마 이제 와서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건 아니죠? 양심 없게. 아니 네 말이 틀린 것도 아니고 내가 고마운 것도 물론 있어. 하지만 너 말하는 게 좀 그렇잖니? 그게 어디 어른 앞에서 할 소리야? 좀 예의 있게. 그리 예의 중시하시고 똑똑하신 분이 왜 방문 닫고 들어간 아들 하나를 컨트롤 못해요? 그리고 인정할 건 확실히 하고 넘어가란 뜻이에요. 제 공 확실히 인정해 달라고요. 그래 인정해. 내가 언제 인정 안 한다고 했니? 그럼 인정한 만큼은 챙겨주셔야죠. 솔직히 저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순 없는 노릇이잖아요. 이런 좁은 아파트에서 시집살이 하면서 사는 것도 저랑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집을 따로 구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뭐? 하지만 너나 재훈이나 아직 자리도 못 잡았고 직장도 없는데 어딜 나가서 살아. 그야 어머님이 당분간은 생활비 주셔야죠. 제가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혹시 계속 아들 끼고 살고 싶은 게 아니라면 독립한다고 할 때 보내주는 게 부모 할 도리고요.
우리 엄마 아빠도 원래 집은 남자 쪽에서 해주는 거라고 하던데. 하지만 모든 건 순서와 절차가 있는 법이야. 아무것도 없이 그냥 덜컥 독립이라니. 어머님이 그렇게 걱정도 많고 생각도 많으니 재훈 씨가 아직 정신적으로 독립을 못한 거예요. 나약해 빠져서 그깟 따돌림 좀 당한 걸로 끙끙거리는 거고요. 너 지금 그깟 따돌림이라고 했니? 넌 몰라! 그게 얼마나 끔찍했는지! 됐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감싸고 들고 이해하고 그러니까 아직도 저꼴로 빌빌거리죠. 어머님도 마음 단단히 먹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야 해요. 어쨌든 과거인데 그걸로 언제까지 방패를 삼으려고 하세요? 이해? 물론 좋죠. 근데 이해를 언제까지 해요? 10년, 20년? 제발 혼자 일어나게 기회를 달라는 말이에요. 저랑 나가서 살면 정신 바짝 들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어머님도 7년을 못 해낸 걸 했어요. 그러니까 절 믿으셔야죠. 그 정도도 못하세요? 믿지. 그래, 그럼 둘이 살만한 곳을 내가 한번 알아보마. 아니요. 어머님 안목은 제가 못 믿어서요. 제가 봤던 아파트가 하나 있거든요. 그걸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세 그런 거 말고 매매로요. 당연히 공동명의요. 그건 필수니까요. 아파트? 하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을 텐데. 당장 수중에 융통할 수 있는 돈도 한계가 있어서 어딘지 모르지만 전세로는 안 되겠니? 아버님 돌아가실 때 보험금 받은 거 있다는 거 저 알아요. 괜히 딴 주머니 채울 생각 마시고 아들을 위해서 좀 쓰세요. 죽어가는 아들 살린 며느리한테 그게 아까우세요? 그럼 저 이혼할까요? 이혼하고 재훈 씨 다시 방문 닫고 살게 해드려요? 매번 이런 식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줄 때까지 매번 협박을 해오곤 했었죠. 마치 오늘 뭐 먹을까 하고 혼잣말을 하는 사람처럼 가볍게 오늘 이혼을 확 해버릴까 하면서 말입니다. 제 아들보단 어리긴 했어도 30이 넘은 며느리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아들 앞에선 그러진 않았고 아들과의 사이도 좋았습니다. 또한 결혼 후에는 작은 회사긴 해도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가기까지 했죠. 그러니 저는 며느리가 무시하고 협박하는 것들을 혼자 속으로 삼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아들이 다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사는 걸 보고 싶지 않았던 게 가장 컸고요. 고작 두께가 한 뼘도 안 되는 방문이었지만 영원히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 공포와 마주하는 게 두려웠죠. 그래서 결국 저는 며느리가 원하는 아파트를 마련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가격이었죠. 제가 가진 돈에 남편 사망보험금까지 더해도 며느리가 원하는 신축 아파트를 사기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사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재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이사라니? 이 집을 팔겠다고? 평생을 살았던 집을? 그럼 어째요? 아쉽긴 해도 저도 별 수 없죠. 자기 진짜 그러다 큰일 나. 다 늙어서 자식한테 다 퍼주고 길거리에 나 앉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적어도 내 주변에 5은 된다고. 처음엔 다들 그래. 자식을 위해서 뭐든 해주고 싶다면서. 근데 나중엔 다들 입에 거품 물고 후회하는 게 그거야. 몰라서 그래? 저도 알죠. 그래도 다 주는 건 아니니까. 집값이 꽤 올랐더라고요. 이 답답한 사람아, 지금 그게 중요해? 아휴, 이럴 어쩜 좋아. 재훈이 너 이거 알아? 재훈이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며느리가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 보면. 당장 말을 해. 혼자 끙끙거린다고 나아질 거 하나도 없어. 이게 어디 단순한 고부 갈등이야? 재훈 엄마, 나도 그냥 남 일이라고 그냥 말하는 거 아니야. 자기가 뭘 걱정하는지 대충 짐작은 가지만 아닌 건 아니지. 나중에 재훈이가 알게 돼도 억장이 무너질 거라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가장 후회하는 순간이 바로 이때였죠.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했을 때 저 역시도 결단을 내렸어야 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전 그러지 못했네요. 제가 나서서 두 사람을 이혼시켰다가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두려움도 컸습니다.
축 늘어진 몸으로 구급차에 실려가 위세척을 하는 걸 본 것만 3번이었어요. 깨어난 뒤에도 왜 자신을 살렸냐며 울던 아들의 얼굴을 저는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었죠. 비겁한 변명일지도 모르지만 그땐 그랬습니다. 최악의 며느리라고 하더라도 최악의 아내만은 아니길 바라며 입을 닫아버린 거였죠. 그렇게 저는 아파트를 팔아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고 며느리가 원하던 집을 얻어줬어요. 다행히 그 뒤로는 정말로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어느 날 아들이 저희 집을 불쑥 찾아왔는데 몰골이 말이 아니더군요. 아이 재훈아, 너 옷이 왜 그래? 어디서 굴렀어? 이 얼룩은 또 뭐고? 그 빨래를 못해서 그냥 현장에서 입던 걸 다시 입어서 그래. 회사에서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고? 또 따돌림 당할까봐? 아니야. 회사는 작고 월급도 적지만 사람들은 진짜 좋아. 아이 그럼 다행이고. 너 밥은 먹었어? 밥은 아직. 혹시 밥 좀 있어? 배가 많이 고픈데. 아이 그럼 엄마가 금방 만들어줄게. 일단 씻어. 씻고 여기 네 옷 있으니까 그거 입고 있어. 엄마가 금방 빨아서 건조기 돌려서 줄 테니까. 아들은 제가 차려준 밥상을 허겁지겁 먹었고 전 그걸 보면서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더구나 셔츠도 누렇게 변색되어 냄새가 나는 게 빨래를 언제 했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그게 몇 번이나 반복되니 답답한 마음에 저는 일단 찾아가자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가봤자 좋은 소리 못 들을 거 알아서 한 번을 간 적이 없었지만 반찬 핑계로라도 아들 집에 찾아가게 됐죠. 헌데 며느린 집에 없었고 제게 어쩐 일인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더군요. 집에 왜 왔냐고 질색을 하며 쫓아낼 걸 각오했는데 다행이다 싶어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복도부터가 심상치 않았죠. 빈 박스에 음식물 쓰레기가 고스란히 복도에 나와 있었거든요. 아니 이게 대체 뭐야? 이런 더러운 걸 왜 내놨지? 저는 주변을 보면서 안으로 들어섰고 또 한 번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바퀴벌레가 사방으로 흩어졌고 온 집에는 쓰레기가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발을 어디에 디뎌야 할지 모를 정도였죠. 제가 집을 보러 왔을 때만 해도 깨끗했던 벽지는 어느덧 담배 냄새에 찌들어 누렇게 되어 있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상황에도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고는 팔을 걷었습니다. 안방부터 시작해서 부엌, 거실, 그리고 가장 끔찍했던 화장실까지 대청소를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렇게 5시간 정도 청소만 내리하고 있으니 아들이 퇴근을 하곤 후다닥 뛰어들어왔죠. 본인도 당황했는지 얼굴이 벌겋게 되었더군요. 엄마 여기 왜 왔어? 나한테 말이라도 하고 오지. 내가 치우면 되는데. 이게 치운 거야? 너라도 치웠어야지 너라도. 이게 사람 사는 꼴이야? 내가 몇 번이나 치웠어. 근데 진짜 일주일이면 이렇게 되니까. 내가 못 살아. 나도 더는 못 참겠다.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겠어. 너야 일을 한다고 치자. 하지만 걘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집안에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고 지금까지도 집에 안 들어오고 있잖아. 이게 결혼을 제대로 한 게 맞아? 아이고 내가 진짜 내 명에 못 살지. 엄마 그냥 내버려둬.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이게 알아서 하는 거야? 엄마도 이제까지 계속 참았어. 너한테 말 못할 정도로 나도 많이 참았다고. 하지만 사람이 정도라는 게 있는 거야. 이게 결혼이야? 너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거 맞아? 재훈아, 차라리 이혼해, 응? 이혼이 실패가 아니야. 별거 아니라고.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래. 엄마 나 알잖아. 이번에도 나 믿어줘, 응? 그때 정말 저는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 집을 청소할 때 본 바퀴벌레는 제가 평생을 살면서 본 것보다 더 많았고 심지어 구더기까지 있었죠. 화장실 문에는 생리대가 척척 붙어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하수구까지 담배꽁초로 막혀 있었어요. 아들은 담배를 태우지 않으니 그게 모두 며느리가 해놓은 것이라는 건 모를 수가 없었죠.
그럼에도 아들이 제게 울며 빌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니 그냥 집으로 돌아간 거였습니다. 비록 제 아들이 7년이나 방문을 걸어 잠그고 살았지만 제게는 아들에 대한 믿음은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그렇게 심한 괴롭힘을 당할 때도 아들은 때를 기다렸다가 정확히 복수를 할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서도 모든 증거가 모일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참아왔죠. 물론 그것들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큰 상처를 받게 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때도 아들이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건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고 조금 더 기다리기로 했던 거였죠. 하지만 며느린 정말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어머님이 오셔서 청소 싹 다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 앞으로는 좀 더 깨끗하게 쓰레기도 그때그때 버리는 게 좋지 않겠니? 그래야죠. 근데 제가 그런 걸 잘하지 못해요. 어차피 비밀번호도 공유했으니까 어머님이 종종 와서 좀 치워주시고 반찬도 만들어주셨으면 해요. 보니까 어머님 제법 잘 치우셨더라고요. 어머님은 시장에서 옷 장사하실 게 아니라 청소하셨으면 돈 좀 버셨을 것 같던데요? 지금 너 나한테 살림까지 하라는 거니? 도대체 넌 날 뭐라고 생각하는 거니? 내가 종이야? 네 식모야? 나 시어머니야.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자기 집 청소를 맡긴다니? 무엇보다 너 나이 30 넘었고 이제 마냥 어린 나이도 아니잖니? 적당이란 게 없는 거야? 뭘 그렇게 정색하세요? 저희가 뭐 보통 고부 사이인가요? 무엇보다 제가 어머님한테 못한 건 또 뭐가 있다고요? 콧소리 내면서 어머님 이런 짓 안 해서 그러세요? 살림이야 요즘 시대에 누가 하면 어때서요? 잘하는 사람이 하면 그만이지. 됐어요. 싫으면 재혼씨 시키면 그만이니까.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닐 일로 화내니까 좀 민망해지려고 그러네요. 너 진짜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 안 들어? 해도 너무한 건 어머님 아들이죠. 마음의 상처니 뭐니 20년도 더 된 일로 정신과 치료받으면서 아직까지도 빌빌거리는 거 제가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셔야죠. 무능하고 나약하고 그거 아세요? 따돌림 당하는 건 그럴만해서 당한다는 거요. 뭐라고? 육식동물도 초식동물을 사냥할 때 막 아무거나 점 찍어서 사냥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뒤처져서 무리에서 떨어져 있거나 다리를 절거나 어리고 약한 새끼들을 주로 공격하죠. 따돌림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약하고 쓸모없이 혼자서 동떨어져 다니니까 공격하고 싶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전 솔직히 가해자들 탓만으로 보이진 않던데. 너한테서 일어난 일 아니라고 그렇게 막 말하는 거니? 아무리 그래도 너한텐 남편이야. 싸고 돌면 뭐가 나아져요? 니 탓 아니다 이러면 그렇구나 받아들이긴 하고요. 어머님도 정신 좀 차리세요. 당할만 하니까 당한 거거든요. 됐고 잔소리 그만 들을래요. 청소 안 해줄 거면 비번 바꿀 거니까 앞으로 저희 집 오지도 마세요.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청소를 하러 다녀야 했습니다. 며느리의 말 때문이 아니라 아들이 거짓골로 회사를 나가는 걸 더는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무렵부터 아들에겐 안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에 버스에서 크게 넘어져 사고를 당했고 그 뒤로는 자동차 추돌 사고가 2번이나 났죠. 아들은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거의 꼬챙이처럼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저는 아들에게 진지하게 그간 며느리와 제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해버렸어요. 이에 아들도 제법 놀라서 물었죠. 그럼 그래서 공동명의로 집을 해줬던 거야? 그 아파트를 판 것도 그거고? 왜 그랬어? 도대체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런 일을 했냐고? 그땐 너희라도 잘 살길 바랬어. 그것만 해주면 괜찮아질 줄 알았고. 그땐 적어도 두 사람 사이는 좋았잖아. 근데 이게 점점 정도가 지나치고 생활비며 뭐며 매일 돈 뜯어가고 무엇보다 너 이렇게 자꾸 다치는 것도 엄마 너무 무서워. 무슨 삼재인가 싶기도 하고. 차라리 애 없을 때 갈라서 그렇게만 하면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응? 하지만 내가 지금 좀... 더구나 공동명의라는 게 단순하지가 않아. 이혼 절차도 복잡해지고
엄마가 그 집을 샀다는 걸 소명하고 재산 분할해서 빠지려면 그게 중요해? 그냥 줘! 50%고 뭐고 일단 넌 살아야 할 거 아니니? 그래도 어떻게 그래? 아빠 목숨값이고 엄마가 쌓아온 거야. 나도 다 생각이 있다고. 너 또 기다리라고 할 거야? 너 정말 엄마만 몰라서 그래? 너 이전에 따돌림 받았을 때도 그냥 좀 기다려달라고 괜찮다고 견딜만 하다고 그랬었어. 죽은 너희 아빠가 그때를 얼마나 후회했는지 알아? 나도 마찬가지야. 왜 그렇게 미련 곰탱이처럼 말을 아껴? 왜 그러는데? 재훈아, 제발 더는 그러지 말자. 너나 나나 둘 다 끙끙 앓는 바보 같은 짓 그만하자고. 그래도 엄마 말이 사실이면 더욱이 복수해야지. 그게 어떤 돈인데? 복수? 그걸로 얻은 게 뭔데? 아무것도 없어. 참고 기다리면서 너 속 썩어간 거 생각하면 그날로 수백 번 돌아가서 너 학교 더 빨리 그만두게 했을 거야. 죗값 치르게 하는 거 좋지. 하지만 너 그것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나 다쳤잖아. 이제 그냥 널 위해서 살아. 엄마가 이렇게 빌게. 딱 한 번만 그냥 눈 딱 감고 복수고 뭐고 그만해. 어? 아들은 제 호소에 한숨을 푹 쉬더니 겨우 입을 열더군요. 알았어. 복수는 때려치우고 최대한 빨리 정리해볼게. 분명 정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면 마무리될 거라고도 말했고요. 하지만 일주일 후 다시 보게 된 아들은 싸늘한 주검으로 제 앞에 나타나게 됐죠. 경찰에서는 단순한 교통사고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애원을 하고 다시 조사를 해달라고 해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다고 하더군요. 새로 가입한 막대한 보험 내역도 없었으며 피검사에서 별다른 약물 반응도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아들의 장례 절차를 밟았습니다. 헌데 빈소에 있어야 할 며느린 보이지 않았고 한참 후에 나타나 제게 이렇게 말했죠. 어머님 아드님이 이전부터 유서를 자주 썼던 건 아시죠?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아시냐고 모르시냐고. 물었으면 대답을 하셔야죠. 귀 먹었어요? 너 진짜 미쳤니? 돌았어? 여기 내 아들 장례식장이고 네 남편 장례식이야. 근데 뭐? 됐고. 죽은 사람인데 뭐 어쩌라고요. 슬퍼하면 뭐가 달라져요? 다시 살아나요? 아니 뭐 마음이라도 좀 편해지나?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언제까지 눈물 뚝뚝 흘리고 있어요? 무엇보다 전 재훈씨가 쓴 유언장을 가지고 온 거라고요. 안 보실 건가요? 유언장? 네. 재훈씨가 워낙 정신이 나약해서 주기적으로 유서 쓰고 그랬잖아요. 보니까 이전에 썼던 유서도 몇 장 있던데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매번 대비를 해둔다고. 아버님 그렇게 갑자기 죽은 뒤부터 쭉 써왔잖아요. 근데 마지막 유서에 이렇게 적혀있네요. 보세요. 저 역시 아들이 종종 유서를 쓴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간 뒤부터 남편 기일에 맞춰서 자신의 유서를 새로 쓰곤 했었죠. 결혼하고는 그런 걸 그만둔 줄 알았는데 며느리 말을 들어보니 그때까지도 쭉 그걸 써온 모양이었습니다. 헌데 내용을 보니 저는 더욱 불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넘깁니다라는 내용이었으니까요. 더구나 그건 남편의 기일에 작성된 것도 아니었고 사고 나기 하루 전날 작성된 거였죠. 이걸 지금 나한테 믿으라고 그러는 거니? 내 아들 너랑 정리한다고 했었어. 그럼 난 이 유서 못 믿지. 갑자기 너한테 재산을 다 주겠다고 썼다는 걸 내가 어떻게 믿어? 안 믿으면 어쩔 건데요. 이 글씨체 누가 봐도 제 남편 건데. 감정 받으시든가 마음대로 해보세요. 전 당당하니까. 어쨌든 얼른 정리해서 주세요. 더는 시간 끌기 싫으니까요.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며느리의 뺨을 한 대 쳤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 역시 절 때리더군요. 그리곤 피식 웃더니 제 귀에 대고 이렇게 말했죠. 2배로 안 돌려준 걸 감사해야 하세요. 전 뒤끝이 긴 편이라서 꼭 복수하거든요. 헌데 오히려 그 말을 듣는 순간 번뜩하고 제 머릿속을 스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복수라는 거요.
제 아들은 이전부터 증거 하나만은 철저하게 모았고 늘 기다렸다가 최적의 타이밍을 잡아 보복을 하곤 했죠. 더구나 제게 기다려달라고 말했을 때도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듯 했었습니다. 해서 저는 그 장례식장을 빠져나와 아들의 사고 차량을 찾아 나섰죠. 조사를 다 끝낸 자동차는 이미 폐차장에 가 있었고 저는 그곳에서 택시를 잡아간 겁니다. 다행히도 자동차는 아직 사고 상태 그대로 유지돼 있었고 저는 블랙박스 메모리를 찾으려 했죠. 아주머니 위험해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 아들이 그냥 죽은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요. 젊은 양반 저 좀 도와주세요. 네? 그냥 죽은 게 아니라고요? 며느리가 죽인 것 같은데 저 차 안에 증거가 있을 것 같아서요. 곤란한 표정의 폐차장 직원은 한참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이곤 천천히 차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메모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저까지 들어가서 찾아봤지만 결국 아무것도 나오지 않더군요. 직원은 절망하는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경찰에서도 단순 사고로 판단한 거면 이미 다 뒤졌을 거예요. 경찰이 바보도 아니고 또 블랙박스 메모리 빼놓고 그냥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하지만 제 아들 성격상 분명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는 고마움에 그 직원에게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주며 빠르게 장례식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관뚜껑을 열었죠. 너무나 이질적인 느낌이 드는 차가운 피부와 창백한 제 아들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다시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저는 꼭 참았습니다. 그 다음엔 그럼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경찰에 며느리가 유서를 조작한 것 같다라는 이유로 재수사를 요구했죠. 결국 아들은 부검까지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메모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위치는 식도였고 죽기 바로 직전에 삼킨 것 같다고 하더군요. 거기엔 모든 사건의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린 자신의 임신을 들먹이며 아들에게 보험 사기를 칠 것을 종용했죠. 그 유서를 쓴 건 역시 이혼을 하기 위해서 아들이 선택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제대로 사고 나서 보험금 챙겨주면 나 지금 아파트 깔끔하게 손 털고 나갈게. 당신 아버지 목숨값이야. 그거 그냥 나한테 빼앗기고 싶어? 아니잖아. 하지만 이젠 위험해. 벌써 2번이나 했고 이제 그만하자. 정말 이러다 큰일 나. 어쨌든 당신도 공범이야. 공범 주제 날 신고라도 하게? 제대로 다치면 큰일 안 나. 어설프게 다치면 의심스럽지만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만 다치라니까? 오늘 내일 하는 정도 말고 한 2-3달 남은 정도로만 다치라고. 회복이 가능한데 좀 길게 더딜 정도로. 그것도 못해? 싫어. 그럼 진짜 신고라도 하게? 신고 못할 것도 없지. 우리 그냥 이쯤에서 그만해. 신고해. 그럼 당신 아인 감옥에서 낳겠네? 내가 키워도 정말 괜찮겠어? 확실하게 말하는데 난 애 딱 질색이야. 쓰레기 더미 위에서 잠잘 거고 구더기 들끓는 기저귀 옆에서 키울 거야. 그래도 된다고 하면 여기까지 하고. 어때? 그래도 될까? 영상 속의 아들은 고통스러운 듯 소리를 질렀고 며느린 웃고 있었죠. 저번이랑 똑같아. 대신 이번엔 유서 써.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아이라도 제대로 키우고 싶으면 그 아파트 내 앞으로 한다고. 내 아내한테 모든 재산 넘긴다고 그렇게 쓰라고. 그리고도 살아남게 되면 난 보험금 받는 즉시 당신한테 아이 줄 거고 집도 안 가지고 깔끔하게 이혼할게. 그게 아니라면 나랑 이 아이는 평생 같이 있게 될 거고. 며느린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면서 아들을 내리 협박하더군요. 며느리에 담긴 내용은 대부분의 의문점을 모두 풀어줬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들이 출근길에 버스에서 크게 다친 게 시작이었어요. 그때 보험금을 꽤 크게 받게 된 이후로 며느린 보험 사기를 계획했고 아들이 거부하자 며느린 자신의 임신을 빌미로 삼았죠. 그러다 뒤늦게 제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해줬다는 걸 알게 된 뒤에 그것도 함께 협박해왔던 겁니다. 물론 저 역시 보험 사기를 친 아들을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어떤 이유로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다는 건 잘못이었기 때문이죠. 경찰은 그 메모리의 영상을 모두 확인하고는 말하더군요. 아드님이 아주 꼼꼼하게 남겼어요. 심지어 자신의 범행 기록까지도요. 아마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이걸로 자수를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뭐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일단 보험 사기는 당연한 건데 강요죄나 자살 교사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조사를 해서 법의 심판받게 해야겠죠. 너무 걱정 마세요. 근데 뱃속에 아이가 있다면 제 손주인데 그 부분도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을 많이 만나본 건 아니지만 그것도 거짓말일 확률이 높다고 봐요. 어머님은 마음 추스르시고 장례부터 치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며느리는 얼마 뒤 구속됐습니다. 도피 우려가 있어서 구속 수사를 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죠. 하지만 경찰의 추측과는 달리 임신은 진짜였어요. 생각해보면 진짜 임신이 아니었다면 제 아들이 그렇게 휘둘리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솔직히 그땐 너무 막막했습니다. 저 역시 아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겠더군요. 그런 여자한테 아이를 키우게 하는 건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으니까 말이죠. 헌데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아예 다른 남자의 아이더군요. 수사를 하면서 내연남이 있다는 게 밝혀졌고 심지어 제 아들이 죽은 뒤 바로 그 남자와 함께 병원에 찾아가 낙태까지 해버렸던 거죠. 근데 더 답답했던 것은 따로 있었어요. 초범에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겁니다. 저는 당당한 표정으로 빠져나오는 며느리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 살인마야! 너 같은 건 죽어야 해! 내 아들 살려내, 내 아들! 이 지옥에 떨어지려나! 며느린 그 말을 듣고 제게 다가와 웃었죠. 지옥? 좋지. 어쨌든 시장에서 촌스런 옷 파는 주제 변호사까지 선임하고 아주 애썼네. 아파트도 결국 지켰고 사망보험금도 홀랑 먹었으니 내가 아들 저 세상 보내니까 또 아줌마한테 은인이 됐네? 나한테 평생을 고마워하면서 그렇게 늙어 죽으면 되겠네. 그때 며느리의 표정과 말투는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끔찍했습니다. 마치 악마와 같았죠. 너무나 충격이 커서 그런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릴 정도였고요. 그 일이 벌써 4년 전입니다. 그리고 전 바로 얼마 전 참고 또 참고 기다렸던 일을 하기 위해서 한 결혼식장을 방문했죠.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거리는 드레스를 입고 세상 행복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반기는 바로 제 전 며느리가 신부로 있는 그곳에 말입니다. 그 아인 절 보더니 하얗게 질려서 사진을 찍는 사람도 친구도 다 내보낸 뒤 문을 닫곤 벌벌 떨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여길 어떻게 와? 여길 어떻게 알고? 저는 여유롭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날의 며느리처럼. 누구 덕분에 남는 게 돈이라 계속 뒤밟았어. 어머님 그거 범죄거든요? 네 입에서 범죄 소리를 다 듣네. 더구나 안 어울리게 어머님 소리까지. 내가 왜 그쪽 어머님이야? 우리 그런 사이 아니지 않나? 나한테 아줌마라고 불렀던 게 넌데. 며느린 순간 표정이 구겨지더니 이를 드러냈죠. 그래서 어쩌라고? 뭐 어쩌자고 날 찾아온 건데? 뭐 복수라도 하게? 머리채라도 뜯게? 아줌마 정신 차려. 나 무조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거 스토킹이고 협박이니까. 그래 범죄지. 그럼 넌 범죄가 아니야? 내 아들은 죽었는데 연애하고 싸우고 헤어지고 또 누군가를 만나고 이렇게 결혼하고 넌 참 재미지게 잘 살더라. 그래서 지금 뭐 깽판이라도 치시게? 누가 당신 말 믿을 것 같아? 꺼져.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요즘에 스토킹의 협박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죄인 줄 알아? 크게 당하고 싶어? 한 번만 봐줘. 나도 아들을 잃어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었고 우리 며느리가 뭘 하고 사는지 너무 궁금해서 불법적인 방법을 썼다는 게 참 미안해. 너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한 건 아니야. 그냥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이렇게 찾아온 거지. 정말 미안해.
제가 갑자기 사과하니 며느린 놀라면서도 안도 한 듯 대충 얼버무리더군요. 그럼 가! 나가서 다신 나 찾아오지 마. 그럼 신고 안 할 테니. 저는 그 말에 배를 잡고 깔깔 웃었습니다. 어때?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나도 초범의 반성도 잘하고 더구나 나이까지 적지 않아서 집행유예 아니 벌금쯤으로 끝나지 않을까? 연습해본 건데 꽤 잘하지? 당신 진짜 미쳤어? 정신이 어떻게 된 거야? 그럼 내가 안 미치겠니? 내 아들을 그렇게 잃었는데? 그리고 내가 왜 증거가 없겠니? 내가 내 아들 엄마야. 우리 아들은 늘 기다렸고 참았고 인내하다 복수를 하는 애였거든. 그래서 나도 똑같이 해주는 거야. 기다렸고 참았고 마침내 네가 목을 매면서 매달리던 남자가 생긴 걸 알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아마 세상 그 누구보다 너 결혼식 하길 바란 건 없을 거야. 너희 부모님보다 더 빌고 또 빌었으니. 어때? 지금 미치도록 행복하니? 며느리의 표정은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았죠. 그러더니 제게 무릎을 꿇더군요. 잘못했어요. 진짜 그땐 좀 어렸고 근데 이젠 진짜 그런 짓 안 하고 반성하고 있고요. 절대로 제발 한 번만 그냥 좀 넘어가 주세요. 내 아들도 그렇게 빌었지. 그만 놔달라고. 근데 내 아이도 아닌 걸 임신하고 그걸 빌미로 내 아들 발목 잡은 게 너 아니니? 저도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었어요. 당장 갚아야 할 카드빚도 있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랬던 거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요. 진짜 죽을지도 몰랐고 법의 심판도 받았잖아요. 너 같은 건 결혼해선 안 돼. 평생 혼자 살다 썩어 죽어야 해. 반성한다고 했잖아요. 이미 지난 걸 어쩔 수도 없는데 이제 와서 왜 그래요? 저 진짜 저 사람 아님 죽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원하면 돈도 드릴게요. 네? 짜증을 내는 건지 억울한 건지 몸까지 흔들면서 우는 그 아이를 보니 역시 반성은 전혀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저 그 상황이 어이가 없어서 더 그러는 것 같았죠. 이제 와서 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얼굴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나와서 제 맏며느리의 시부모님을 찾아가 녹음한 기록을 들려줬습니다. 지옥? 좋지. 어쨌든 시장에서 촌스런 옷 파는 주제에 변호사까지 선임하고 아주 애썼네. 아파트도 결국 지켰고 사망보험금도 홀랑 먹었으니 내가 아들 저 세상 보내니까 또 아줌마한테는 은인이 됐네? 나한테 평생 고마워하면서 그렇게 늙어 죽으면 되겠네. 그건 제게 법정에서 나오면서 며느리가 했던 말이었어요. 더구나 며느리와 만나서 했던 말까지 모두 같이 틀어서 들려줬습니다. 일부러 죽인 게 아니다. 진짜 죽을지 몰랐다. 이런 내용들이 연이어 흘러나왔죠. 당연히 앞뒤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들었으니 남자 쪽 부모님은 처음엔 이게 무슨 짓이지 하는 표정이었죠. 그래서 제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초면에 죄송하지만 지금 신부로 있는 아이 제 맏며느리거든요. 집행유예 받고 풀려났지만 제 아들 죽였고 보험 사기죄로 실형까지 받은 아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 아들과 결혼 생활하며 다른 남자와의 불륜까지 저질렀고 임신까지 한 전적도 있고요. 제 재산을 가로채려고 유서까지 억지로 쓰게 만들었어요. 지금 그 말이 무슨... 우리 며느리가요? 결혼한 건 알고 있었지만 분명 남편이 사고로 죽었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라는 겁니까? 저는 증거도 있고 기록도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짧게만 말합니다. 아들 지키고 싶으세요? 그럼 저 여자랑은 결혼시키지 마세요. 당신 지금 이상한 말 하는 거면 책임지실 수 있어요? 책임지죠. 당연히 저 법적인 거 각오하고 온 겁니다. 아마 명예훼손으로 잡혀가겠죠? 근데 확실한 건 허위 사실이 아니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겁니다. 역시 며느리는 바로 경찰을 불렀고 저는 오래 있지 못하고 바로 쫓겨났습니다. 그래도 그 짧은 순간의 영상이며 자료까지도 최대한 보여주려고 발악을 했죠.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전 며느리는 결국 결혼식을 올리진 못했습니다.
화가 잔뜩 난 시부모님이 신랑으로 보이는 남자를 끌고 밖으로 나오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까요. 전 그걸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저 아인 지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같은 아들 가진 입장이라 저는 좀 더 빨리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라면 이렇게 복수를 했을 거라는 생각에 꾹꾹 참고 있었던 거죠. 아주 행복한 꿈을 꾸며 가장 높이 날아올랐을 때 떨어뜨리는 것. 제 아들은 늘 그런 복수를 해왔으니까요. 물론 제 입장에서는 속이 그리 후련하진 않습니다. 제 아들의 복수를 제가 마무리한 것이었으니 이것만으로도 아들이 편안히 눈을 감길 바랄 뿐이었죠. 제가 아들의 복수를 제대로 잘 해낸 거 맞을까요? 이 정도면 아들이 좋아했을까요?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복수를 통해 상처를 치료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다는데 저는 그 시간이 정말 지옥이었거든요. 복수를 하려거든 두 개의 무덤을 팔아 하나는 너를 위한 것이다 라는 말처럼 말입니다. 그래도 딱 하나, 이 복수를 통해 다른 아이를 지켰다는 것 하나만은 좋았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끝으로 함께 제 하소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지질 않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려요. 모두에게 행복만 가득하게. 고맙습니다.